안녕하세요. 오늘은 50대 형제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달드리려 합니다. 세차장 하나가 형은 동생을, 동생은 형을 잃은 이야기입니다. 올해로 내 나이 53입니다. 회사에서 정년까지 버티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 일은 마음대로 되질 않더군요. 나는 평생 회사에 몸담았습니다. 출근길엔 늘 첫 차를 탔고, 회식이 끝나면 막차 타고 집에 왔죠. 야근이 당연했고, 쉬는 날에도 마음은 늘 회사에 가 있었습니다. 내 자랑은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 폐 안 끼치고, 묵묵히 내 할 일은 하며 살아왔지요. 그런데 그런 내가 갑자기 직장에서 잘리게 됐습니다. 하루는 부장한테 불려갔습니다. 형님,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이 되셨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그 말이 내 가슴을 툭 하고 때리더군요. 30해 넘게 다닌 회사였습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 기분이 묘하더군요. 그동안 쌓아온 시간들이 숫자로 끝나버린 기분이랄까. 집에서도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내는 내 눈치를 받고 자식들도 조심스러워했죠. 아침부터 밤까지 멍하니 TV만 보다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럴 즈음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 나 이번에 세차장 하나 보러 간다.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요. 동생은 나랑 정반대입니다. 나는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입니다. 뭘 하든 계획부터 세우고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동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빠르고 솔직하고 한 번 결심하면 바로 행동하는 스타일입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장사 수완도 좋습니다. 한 가지에 오래 머무르진 않지만 그만큼 도전 정신이 강하지요. 동생은 공무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만뒀습니다. 그 후엔 치킨집, 카페, 편의점, 다양한 장사를 했죠. 잘 될 때도 있었고, 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 애는 늘 웃었습니다. 형, 안 맞으면 바꾸면 되는 거지 뭐. 그 말이 한편으론 부럽기도 했습니다. 나는 평생 같은 일만 했고,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며칠 뒤, 동생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 우리 같이 세차장 하나 해보자. 순간 망설였죠.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퇴직한 뒤로는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평생 남 밑에서만 일했는데 이젠 내 이름 걸고 내가 주인인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동생은 이런 내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동생이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요즘 셀프 세차장이 인기라는 겁니다.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직접 세차를 하고 싶어 해서 수요가 많다는 거지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차도 그냥 이동수단일 뿐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생은 다르게 봤습니다. 형, 요즘은 차가 자존심이야. 셀프 세차장 차리면 손 안 타고 돈 벌 수 있어. 그 말에 솔깃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책상 앞에 앉아 퇴직금을 계산해 봤습니다. 아이들 학비, 생활비, 보험료, 그리고 남는 돈. 동생은 자기 적금도 깨고 대출도 좀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형제가 합치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흘려보내는 내가 싫었습니다. 그래, 이번 한 번만 형제가 힘을 합쳐보자. 그렇게 나는 내 인생 두 번째 출근길을 동생과 함께 걷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둘이 같이 해보자.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동생에게 책임감 있게 잘해보자라고 했고, 다음 날 동생과 함께 처음으로 세차장 부지를 보러 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오래된 창고 자리였습니다. 한때 정비소였다는데 지금은 폐허처럼 방치돼 있었죠. 땅은 넓었고
도로와도 바로 붙어 있었습니다. 근처엔 아파트 단지도 들어서고 있었고요. 형, 봐봐. 여기 진입로 좋고 사람들 왕래 많아. 주말마다 차 몰고 나오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나는 묵묵히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소음은 어떤지, 배수는 잘 되는지, 햇볕은 얼마나 드는지, 멀리서 봤을 때 어떤 인상이 드는지, 괜히 회사 다니면서 익힌 버릇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자리에서 나는 처음으로 뭔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로 계약을 결정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지는 3년 계약을 했고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대신 기존 구조를 살려 세차장 구조로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죠.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처음엔 막연히 생각했죠. 형제가 합치면 2억이 넘는 돈이니 충분하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막상 견적을 받아보니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부지 계약 5천만 원, 기계 장비만 해도 8천, 하수도 공사, 배수판 설치, 코인 시스템, CCTV, 외부 조명까지 전부 다 따지면 1억 8천이 훌쩍 넘었죠. 게다가 인테리어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동생은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형, 차라리 좀 더 드리자. 깔끔해야 손님부터. 나는 약간 망설였죠. 동생아, 너무 과하게 쓰는 건 아닌지. 둘 사이에 처음으로 의견차가 생겼습니다. 나는 조금씩 단계적으로 늘려가자고 했고, 동생은 처음부터 확실히 갖춰놓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밤새 도면을 보며 회의하고 견적서를 놓고 둘이 한참 얘기했습니다. 결국 합의한 건 이랬습니다. 전체 자본은 2억 3천. 나는 퇴직금과 적금으로 1억 3천. 동생은 대출과 적금 합쳐 1억. 대신 동생이 더 적극적으로 운영에 나서는 걸로 조율을 받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들어가고 나선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형, 사장님 모양 좀 봐. 자, 저기 물 나오는 총 있지. 저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본다. 동생은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나는 하나하나 걱정투성이었습니다. 기계를 어디에 배치할지, 차 진입 동선은 어떻게 짤지, 물 빠지는 각도, 전기 배선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현장에 갔습니다. 하루는 배수관 매립하는 공정에서 작업자가 실수해 물이 거꾸로 흐르게 연결된 겁니다. 그거 모르고 공사 계속 진행했으면 비 올 때마다 세차장이 수영장 될 뻔했죠. 그런데 또 반대로 동생은 참 기지를 발휘하더군요. 어느 날은 도장업체랑 싸게 계약을 따왔고 어느 날은 중고 세차 장비를 직접 트럭으로 실어오기도 했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동생은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나는 앉아서 계산하고 도면 그리는 사람이고요. 둘의 방식은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습니다. 형, 사장 됐다고 갑자기 뭘 그렇게 딱딱하게 굴어. 형 웃는 거 오랜만에 본다. 동생 말에 웃음이 나더군요. 나는 늘 회사에서 긴장한 얼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론 불안도 컸습니다. 이 돈 혹시 날아가는 건 아닐까? 형제가 괜히 같이 일했다가 사이만 나빠지는 건 아닐까? 그럴 때마다 동생은 말했습니다. 형, 우리 지금까지 잘 왔잖아. 시작은 했으니까 이제 해보는 거야. 형은 기계고 나는 손님이야. 역할 나눠서 같이 굴리는 거지. 그 말이 참 고맙더군요.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을 겁니다. 동생이 있었기에 나도 용기를 냈던 거죠. 하지만 그 작은 갈등들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죠. 기계가 고장 났을 때 누가 수리비를 낼 건지, 손님이 항의했을 때 누가 응대할 건지, 운영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건지, 사소한 문제들이 쌓이면서 말수가 줄기 시작했고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그 갈등이 우리 형제 사이를 무너뜨릴 줄은 처음엔 별것 아닌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가 기계를 고치고 누가 손님을 응대하느냐. 사실
정해진 대로만 해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게 마음이 얽히면 단순한 것도 복잡해지더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된 시각, 갑자기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 세차장에 물이 새고 있어. 지금 나와봐. 부랴부랴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하수관이 터진 겁니다. 물이 기계실 안까지 흘러들어가 기계 일부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동생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바닥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형, 내가 하수도 공사업체 다시 바꾸자고 했잖아. 이거 그때 싸게 한다고 쓴 업체 문제야. 그 말이 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내가 하자고 고집한 건 아니잖아. 그때 너도 동의했잖아. 말이 끝나자마자 동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은 항상 그래. 뭐든 확실히 하지도 않으면서 나중엔 꼭 말 돌려. 그 말에 나도 욱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야말로 무턱대고 지르기부터 하잖아. 그게 문제라고 몇 번을 말했냐.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뒤로 말수가 줄었습니다. 필요한 이야기만 짧게 하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 앞에선 웃지만 등을 돌리면 한숨만 쉬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럴수록 운영에도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계 점검이 제때 안 됐고 고객 항의도 잦아졌습니다. 세차기 고장났어요. 물이 안 나와요. 카드 안 먹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오고 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한 번은 카드 리더기 고장 문제로 손님이 환불을 요구했는데 동생이 직접 응대하다가 언성을 높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 앞에서 그러는 거 보기 안 좋다. 그러자 동생이 말하더군요. 형은 항상 보기만 하지 해보진 않잖아. 그 말이 꽤 아팠습니다. 나름대로 애썼다고 생각했는데 그 노력이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점점 서로를 불편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출근 시간도 엇갈리게 하고 현장에 있을 때는 따로따로 움직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 우리 세차장 2개로 나누자. 나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이번에 다른 부지 하나 알아봤어. 그쪽은 내가 혼자 할게. 여긴 형이 운영하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우리 나누자는 거야? 동생은 말끝을 흐리더니 결국 말했습니다. 형이랑은 일 스타일이 너무 달라. 같이 하면 서로 힘들어. 형도 솔직히 느끼고 있잖아. 말이 안 나왔습니다. 서운했고 허탈했고 무엇보다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너 혼자 결정한 거냐? 결정은 아니고 제안이야. 나는 그날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밉기도 했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침이 되니 가슴 속엔 하나의 감정만 남더군요. 이게 우리 형제의 끝일까? 며칠 뒤 동생은 실제로 새 부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차장은 내가 맡기로 했고 동생은 새로운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이가 아닌 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더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외롭고 더 피곤했습니다. 동생 없이 일하는 하루는 예전보다 훨씬 고됐습니다. 고장난 기계는 내가 혼자 처리해야 했고, 손님 항의도 직접 받아야 했고, 장비 정비도 주변 청소도 모두 내 몫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냥 좀 더 맞춰줄 걸.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동생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느 날 밤 그 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 잘 지내? 그럭저럭. 나 좀 힘들다. 왜? 새로 한 세차장이 생각보다 안 돼. 위치도 별로고 손님도 뜸하고.
그래. 형, 그때 말 내가 너무 성급했어. 미안해.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그래도 뭐 다시 해보면 되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세차장 이야기, 가족 이야기. 예전처럼 자주 만나진 않았지만 서로의 안부를 챙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세차장에 낯익은 차가 들어왔습니다. 동생이었습니다. 형, 이거 새 기계인데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계를 들여놓고 설치하고 테스트했습니다. 예전처럼 티격태격하면서요. 해 질 무렵, 우리는 세차장 입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형, 우리 진짜 고생했다. 그렇게 처음처럼은 못 돌아가도 형이랑 같이 했던 그 시간, 나는 좋았어. 나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다. 형제란 피보다 진한 것도, 때론 피보다 아픈 것도 됩니다. 세차장 하나가 우리 형제를 갈라놓을 뻔했지만 결국 다시 이어준 것도 세차장이었습니다. 세차장을 열고 형제의 문을 닫을 뻔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문을 닫고 나면 다시 여는 것도 형제니까 가능한 일이라는 걸.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세차장도 점점 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에 콩, 나드, 오던 손님도 이젠 아예 발길을 끊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계만 덜컥거리는 소리만 울리고 주차장 바닥엔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처음엔 계절 탓이라 여겼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려서라고. 하지만 그런 날들이 몇 달째 이어졌고 주변 세차장들도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형, 우리 근처에 새로 들어온 셀프 세차장 알지? 동생이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거기 가격이 반이야. 줄도 서더라.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싸고 더 넓고 카드 포인트 할인까지 해주는 프랜차이즈 세차장이 생긴 걸. 우리가 작은 형제처럼 느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수익은 줄고 결국 우리는 하나둘씩 필수 인력을 줄이고 장비 수리를 미루게 됐습니다. 동생은 몇 달 전부터 혼자 야간에도 나가 있었습니다. 청소, 장비 점검, 고객 응대까지 다 하려니 몸이 견디질 못했는지 얼마 전엔 허리를 삐끗했다고 하더군요. 나는 나대로 사람을 줄이다 보니 주말엔 아내와 아들이 도와주러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 어느 날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다 당신 쓰러져. 적자 보는 것 뻔한데 왜 계속 버티는 건데? 그 말이 목에 걸린 생선 가시처럼 아팠습니다. 내가 시작한 일이잖아. 그냥 쉽게 접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런 고집 때문에 우리 생활비도 빠듯해졌잖아. 애 학원비도 밀렸고 이번 달 카드값도 아직 못 냈어. 아내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당신이 책임감 있는 사람인 건 알아. 근데 우리 가족은 누가 책임져줘? 나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엔 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 혹시 한 300만 원만 빌릴 수 있을까? 나는 핸드폰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지금 어렵다. 그 말에 동생이 한숨을 내쉬더니 쓸쓸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며칠 후 우리는 다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이젠 서로의 표정만 봐도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점점 날이 서기 시작했죠. 형, 우리가 처음에 자본 나눴을 때 기억나지? 장비 비용은 내가 더 냈잖아. 근데 지금 형 세차장에 설치한 기계 중에 내가 낸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할 때 그건 좀 따져보자고. 그 말이 마치 거래하듯 들렸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이젠 돈으로 계산하는 사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너도 참, 그걸 지금 와서 꺼내냐? 지금이니까 꺼내는 거야. 형 세차장 그래도 형수님이랑 애라도 도와주잖아. 나는 나 혼자야. 야간 알바도 나가고 장비도 내가 직접 옮기고. 그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 나랑 떨어져서 하겠다고 한 건 너잖아. 그래서 지금 와서 다 내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아니. 근데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꼭 내가 너 등쳐먹은 사람처럼 들려. 그날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끝났지만 속에선 아직 수많은 말이 넘쳐났죠. 하지만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지쳤고 감정도 상황도 바닥을 치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형제야. 아내는 그런 내 얼굴을 보고 묻지도 않고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들은 요즘 말수가 부쩍 줄었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선생님께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요즘 민재가 수업 중에 멍한 표정을 자주 지어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신가요? 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가정도 무너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동생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직접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주버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요즘 그 사람 새벽에 들어오고 아침에 나가요. 애는 아빠 얼굴 본 지 며칠 됐는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큰일 날까봐 무섭습니다. 이 일 계속해야 하나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왜 시작했더라? 가족을 위해, 형제를 위해, 함께라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으리란 믿음으로 우리는 세차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과 형제를 모두 잃을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경기가 나아질 기미는 없고 세차장 수익은 마이너스, 통장은 바닥났고 집 안 분위기는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나는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진짜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말이야. 동생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대로 가면 우리 진짜 끝날 것 같아서 나도 무서웠어.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세차장 이야기, 돈 이야기, 그리고 가족 이야기까지.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려 했고, 처음으로 솔직해졌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차장도, 형제도, 가정도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다시 가치로 돌아갈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마주 앉았던 그날, 우리는 처음처럼 진지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꺼낸다고 했어. 모든 게 풀리는 건 아니더군요. 오히려 그동안 꾹꾹 눌러뒀던 감정들이 뚜껑 열린 냄비처럼 넘쳐 흘렀습니다. 형, 난 진짜 이걸 형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 동생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 담긴 원망은 명확했습니다. 애초에 형이 나한테 세차장 같이 해보자고 했잖아. 나도 처음엔 망설였는데 형 말 믿고 회사를 그만뒀단 말이야.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 형이 나한테 형제끼리 같이 하면 잘 될 거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우리 뭐야? 형네도 망했고 나도 망했고 가족들까지 다 힘들잖아. 그래서 이제 와서 그게 다 내 탓이라는 거냐? 책임지라는 거야. 책임. 그럼 너는 책임 없어. 장비 고장 났을 때 너 혼자 판단해서 수리 미룬 것도, 직원 줄이다가 서비스 엉망됐던 것도 다 내 몫이잖아. 점점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레 꺼냈던 대화가 서로의 상처를 후벼 파는 날선 공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 솔직히 말할게.
형이랑 일하면서 단 한 번도 편한 적 없었어. 뭐, 형은 늘 형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내가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잖아. 내가 뒤에서 뭘 얼마나 꾸미고 있었는데. 손님 뺏긴 것도 다 너 때문이라는 거 나 몰랐을 것 같아. 그날 밤 우리는 결국 마지막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로 돌아섰습니다. 며칠 뒤 동생은 아예 세차장을 닫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에게 내용 증명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기계 설치 비용 정산 요청. 동생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나는 아내에게 그 사실을 털어놨고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하더군요. 당신 이젠 정말 내려놔야 할 것 같아. 그만해. 다 그만두자. 그날 나는 가만히 세차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기계는 여전히 덜컥거렸고 바람엔 먼지만 흩날렸습니다. 이곳엔 이제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나는 세차장 문을 닫았습니다. 처음엔 형제와 함께 든든한 미래를 그리며 시작했는데 결국 나는 형제를 잃고 가족까지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가족이니까 함께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내 동생을 그리워합니다. 그래도 내가 형이고 우리가 형제이기에 오늘도 연락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